경제 뉴스 큐레이션. 저는 코너지기 배아량 리포터입니다. 어렵고 복잡한 경제 한 큐에 정리해 주실 김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니 저 이거부터 바로 물어봐도 돼요? 네. 혹시 뭔데요? 김큐는 네. 가상자산에 좀 투자를 하시는지 뭐 첫 질문부터 훅 들어오는 느낌이 좀 들긴 하는데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저는 사실 그거 뭐라 그러죠? 가상자산 지갑이라 그러나요? 지갑부터 만든다고 하죠. 네, 지갑도 없습니다. 지갑 없으시군요. 저도 없어요 사실. 네. 근데 요즘 이 비트코인이 하도 주변에서 뭐라고 하니까 뭐 지갑이라도 만들어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아니 한 개에 10만 달러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던데 이거 어느 정도 맞는 얘기예요? 원래 이것저것 생각이 많은 사람들이 투자에 성공을 잘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지식과 분석 능력 이런 거하고 물론 이것도 중요한데 사실 투자에 성공하는 사람들은 결국엔 결단력에 달려 있는 것 네. 같아요. 그래서 사야 투자하는 것도 차익이 나는 거니까 살까 말까 고민하거나 또는 뭐 분석한다고 시간 보내거나 이러다가 이제 투자 못하고 한마디로 결정장애에 빠져서 그러고 있으면 결국엔 수익 못 내는 거죠. 투자 수익이라는 게 위험 부담을 하는 만큼 고수익을 누릴 수 있는 거니까 뭐 그렇다고 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저도 말씀드린 것처럼 뭐 결단력이 부족한 건지 아니면 다른 건지 지갑도 없는 상황입니다. 아니, 듣고 계신 분들도 궁금한 네. 게 이거인 것 같아요. 진짜 10만 달러 갈까? 갈까요? 가격이라는 게 네. 주식시장도 오르면 좀 과도하게 오르고요. 음. 떨어지면 좀 과도하게 빠지는 속성을 좀 가지고 있거든요. 주식은 이제 기업이라는 가치평가 대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업의 가치가 좀 올라가면 주식 값어치도 올라가고 네. 이런 평가 기준이 있어서 나름 그 대상을 가지고 적정 주가라는 걸 정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도 과도하게 상승하고 과도하게 빠지면서 너무 올랐네 또는 너무 내렸네 이러면서 왔다 갔다 거리다가 이른바 적정 주가를 만들어내거든요. 네. 근데 가상자산은 사실 가치평가 대상이 뚜렷하지가 않죠. 뭐 저는 개인적으로 없다라고 보는데 그래서 약간 이 가상자산의 가치평가는 일종의 약간 종교적인 것 같다. 그래서 믿음의 영역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는 사람이 코인 시장 가치를 예상하는 것 자체가 이 말이 되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걸 그냥 단순히 투자 자산의 속성 또는 그 투자에 하는 사람들의 심리만 가지고 제가 분석을 해보면 인간들의 심리는 특정 숫자를 좀 이렇게 찍어보고자 하는 심리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죠? 뭐 9만 원이면 네. 10만 원까지 한번 가보자. 뭐 아. 99만 원이면 100만 원까지는 한번 보자. 뭐 이런 심리가 좀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등산에서 코앞에 정상이 보이면 저 정상까지만 가자. 뭐 이런 것하고 비슷합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이제 뭐 기술적인 분석에서 차트 분석을 해보면 이전에 그 가격이 한번 달성이 돼서 거기서 많은 매물이 나오거나 사고팔고 하는 현상들이 많으면 일반적으로 거기를 매물대라고 저희가 얘기하거든요. 근데 지금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올라선 가격이 처음 올라서는 가격들이에요. 네네. 계속 사상 최고이기 때문에 이런 매물대도 없단 말이죠. 아침에 시세 그리고 제가 방송 들어오기 직전의 시세를 보니까 비트코인이 98,427달러 정도를 기록하고 있던데 그럼 진짜 10만 달러가 코앞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일단 10만 달러 이후에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10만 달러 선은 찍을 것 같다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건데 네, 이거 일단 우리 돈으로 그냥 쉽게 환전해봐도 환율 1,400원으로 치면은 네, 10만 달러 1억 4천만 원 정도인 거죠? 그렇습니다. 와. 물론 가상자산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비트코인 한 개를 1억 4천만 원 주고 이렇게 네네. 사지는 않으세요. 저는 이제 지갑은 없지만 어떻게 투자하는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쪼개로서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상자산 투자한다고 막 비트코인 한 개, 두 개 막 이렇게 갖고 있는 분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다만 이제 투자 원금은 크고 작고의 차이는 있겠지만 사실 상승률은 똑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적은 금액을 투자했다 하더라도 지금 미국 대선 이후에 트럼프 후보가 당선되고 난 다음에 급등이 좀 나왔어요. 최근 한 달 동안 비트코인 시세가 50%가 올랐거든요. 그리고 연초하고 비교해 보면 연초에 비트코인 시세가 41,800달러 수준이었으니까 지금 아까 9천 뭐 거의 99,000달러 정도 됐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100% 이상 지금 그러네요. 연초에 비하면 가격이 올라 있죠. 물론 더 오래전하고 비교하면 진짜 어마어마한 상승률이 나오거든요. 제가 뭐 경제 뭐 이런 걸로 뭐 뉴스 같은 거 전하고 하면서 제일 먼저 비트코인 제가 시세 얘기하고 했던 때가 네. 100만 원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쯤에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
용산에 그 컴퓨터 파시는 분들이 다들 비트코인 채굴한다고 컴퓨터를 돌리고 있으니까 전기 요금이 너무 많이 나와서 거기에 입주해 있는 가게들끼리 분쟁이 났다는 거예요. 결국엔 공동전기료는 n분의 1로 나눠서 내니까 뭐 이런 얘기하고 했으니까요. 그때 시세를하고 비교하면 진짜 어마어마하게 오른 거죠. 코로나 전이었죠, 네, 그때가. 근데 다만 네. 그때 100만 원에 사서 지금까지 들고 계실 분이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아마도 거의 없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때 상승을 좀 많이 했다 그러면 차익 실현하고 또 사고 이런 분들 또는 높은 데서 사서 조정 오는데 손해를 보신 분들 뭐 이런 분들이 있겠지만 최근에는 투자하셨다면 꽤 큰 돈을 벌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게요. 어쨌든 이렇게 가격이 급등하니까 과세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네, 세금 얘기 나오죠. 그렇죠. 금투세 시즌 2다 뭐 이런 이야기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거의 그런 분위기인데요. 정치권에서 이미 그 프레임을 딱 씌워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는 똑같이 투자자들 금투세하고 똑같이 투자자들 입장에서 가상자산 과세를 유예하겠다라는 부분을 관철시키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논리도 금투세하고 얘기했던 것과 비슷합니다. 제도 정비가 아직 안 됐다. 근데 네. 지금 과세하는 건 너무 이르다라는 거고요. 또 청년층의 자산 형성 사다리 그 역할을 가상자산이 하고 있는데 이를 위해서라도 좀 미루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민주당은 과세 입장이에요. 유예했던 그 전에도 유예를 했던 거니까 지금 일단 시작하자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다만 최근에 시세가 많이 올랐으니까 공제한도를 250만 원 이상 차익에 과세하는 거에서 이걸 5천만 원까지 수익은 비과세 해줄 테니까 이거 나머지 수익에 대해서는 과세하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네.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금투세하고 논리가 비슷합니다. 민주당은 소득에 있는 곳에는 세금을 부과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큐는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시는지 어느 쪽 네. 주장이 조금 더 맞다고 보세요? 어려운 질문만 하십니까? 근데 사실 네. 제가 맨날 하는 소리인데 경제에는 맞고 틀린 정답이 없거든요. 그 상황에 맞게 적절한 선을 찾아가는 선택의 문제라고 보는데 다만 우리가 그 선택을 했을 때 사회적으로 얻을 수 있는 효용이 높아야 좋은 선택을 했다라는 평가를 네. 받죠. 그래서 사회적인 합의가 중요하고 정치권은 이 합의를 이끌어가는 선봉에 있습니다. 국회가 법을 만들고 통과시켜야 되니까요. 네. 이 과정에서 여론을 등에 업어야 하니 국민들을 이해시키고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 요즘 정치권은 설득하고 이해시키는 건 없고요. 그냥 여론을 등에 업고 정치적 이득만 얻는 싸움을 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유예했을 때의 문제, 또 내년 시행했을 때의 문제를 한번 따져보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럼 일단 여당 쪽 한동훈 대표가 주장하는 유예 입장부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까요? 유예 주장의 근거 핵심이 아직 가상자산 제도적 근간이 안 만들어졌다는 거잖아요. 네네. 그럼 어떤 기준이 달성되면 제도적 근간이 만들어지는 건가요? 라는 질문을 우리가 던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가상자산을 과세하겠다고 나섰을 때 금융당국이 아이러니하게도 가상자산 업계에서 환영 목소리를 냈었습니다. 그 이유가 드디어 우리나라에서도 가상자산이 금융제도권으로 들어가는구나 이렇게 얘기했어요. 투자자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그전까지는 투자자산도 아니다 뭐 이렇게 봤으니까요. 미국이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투자자산으로 인정하는 순간 주식과 동일한 기준을 받습니다. 그래서 수익에 대한 과세도 마찬가지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ETF 등 뭐 그 가상자산 ETF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면서 투자자들이 굉장히 환영을 했죠. 그러니까 유해의 목소리를 높이려면 이런 제도적 근간 마련을 위한 장기적인 플랜까지도 같이 얘기를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얘기는 지금 없습니다. 두 번째, 3년 만에 찾아온 상승장에서 갑자기 세금을 부과한다. 빠질 때는 가만히 있다. 왜 그러냐. 가상자산 투자가 청년층의 소득 사다리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네. 진짜 이거는 제가 봤을 땐 정치적인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과세는 상승장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 조세 저항이 그나마 적습니다. 그럼 이들이 얘기했던 금수태 폐지 논란이 뭐였어요? 이때 주장한 게 시장이 안 좋은데 지금 왜 세금까지 매기느냐 했잖아요. 그럼 과세는 언제 해야 되는 건가요? 여기서 걷어야 할 거를 얼마나 걷겠느냐? 그러니까 지금 뭐 얼마 되지도 않는 시장에서 세금 걷어봐야 얼마나 걷겠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는데 지금 그러면 세수 펑크 나는 건 어떻게 메울 건가도 고민해야죠. 경제가 어려워서 법인세 깎아주고 경제가 어려우니 뭐 유류세부터 뭐 이런 서민들과 관련된 세금도 지금 좀 낮춰놨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조금이라도 상황이 낮은 곳에서 세금은 걷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반대적인 주장도 가능할 것 같고요. 다음은 청년층의 소득 사다리라는 거는 몇 발 양보해서 생각해도 저는 이거는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투자 자산 중에 가장 위험성이 큰 게 지금 현재 가상자산이지 않습니까? 이걸 청년층의 소득 사다리라고 표현하는 거는 너무 과한 것 같아요. 만약 시세가 급락해도 가격이 막 추락해도 청년들의 소득 사다리니까 가상자산 투자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할 건지도 좀 궁금한 상황입니다. 그럼 이번에는 민주당의 내년부터 과세 이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주당은 금투세 폐지에 동조하면서 스텝이 지금 꼬여 있는 상태예요. 주식 투자에는 세금이 없는데 가상자산 투자에는 세금을 물린다? 이거 형평성 문제 제기될 수 있죠. 전 정당한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우리한테만 같은 기준으로 해달라는 주장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리고 또 이 주장도 해요. 과세를 해도 실물 경제에 미칠 영향이 거의 없다라는 주장도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려면 거래 규모라든지 간접적인 효과라든지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해야 되는데 이런 데이터는 또 없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근거가 조금 부족해 보여요. 그러니까 물론 주식처럼 이 돈이 기업으로 들어가고 기업이 자본으로 삼아서 기업의 성장 이런 거는 가상자산에서 없긴 하지만 다른 자산보다 일단 수익률이 굉장히 높게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여기에 투자한 사람들은 이걸 소비 경기에 영향을 줍니다. 부동산 시장으로도 돈이 들어가고 그렇다 보면 간접적인 효과 분명히 있거든요. 그리고 설령 현금화하지 않더라도 굉장히 든든해요. 네, 돈이 이만큼 계좌에 늘어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손실을 보고 있는 상황하고 완전히 다른 상황이니까 심리적인 안정에도 도움이 되지요. 이런 게 가지는 경제적인 효과도 무시할 수 없다. 이런 얘기가 되거든요. 또 다른 거는 트럼프 당선인이 주장하고 있는 미국을 가상자산 수도로 만들겠다는 말, 비트코인 등을 전략자산으로 보유하겠다는 말을 그냥 흘려듣기도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달러 보유가 외환 보유의 중요한 수단이 되잖아요. 수치가 되고. 근데 미래에는 비트코인의 보유가 국가의 또 다른 신뢰도를 형성할 수도 있는 거죠. 물론 아주 미래에 진짜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공약이 지켜졌을 경우의 얘기긴 하지만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코인 거래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코인 보유량이 매우 중요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도리어 정책적으로 키워서 우리도 가상자산 시장에서 어느 중요한 역할을 우리나라가 할 수 있게 만드는 것도 한 번은 생각해 볼 일일 수도 있죠. 그래서 단순히 젊은 친구들이 객기로 투자하는 투기 자산 정도로 볼 게 아니라는 말도 가능하다.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말이다. 이런 얘기도 되겠습니다. 김큐는 지금 상황을 놓고 정치권에서 좀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세요? 여론 눈치만 보면서 정책 결정을 그만하라라고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그 어떤 사람이 자기가 투자하든 일해서 번 돈에 세금을 정부가 부과한다 그러면 반발 안 할 사람은 없습니다. 이건 이제 조세 저항이라고 저희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역사적으로 보면 유럽에서 아주 예전에 부자들의 자산을 측정할 방법이 없으니까 집의 창문 크기하고 개수로 세금을 부과한 창문세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 창문세를 도입하니까 건물의 창문을 다 없애버리는 일이 발생했어요. 이거 나 세금 내기 싫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건물에 빛이 못 들어오니까 이 빛을 못 받아서 질병이 늘어나는 현상까지 발생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만큼 세금은 다 싫어하는 거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설령 뭐 유예를 하면 나중에 또 이런 문제가 나올 거예요. 금투세는 폐지인데 그럼 금투세 다시 부활할 건가요? 거기하고 또 형평을 맞춰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영원히 가상자산에는 그럼 세금을 안 물릴 거냐 이런 문제까지 나올 수가 있어서 결국엔 투자 자산에 대한 종합적인 과세 문제를 통합적으로 고민할 때가 됐다. 그게 금투세, 가상자산 과세, 뭐 부동산부터 시작해서 계속 땜질식으로 이거 하나 넣고 이거 빼고 이거 하나 넣고 하다 보니까 이 문제가 발생했으니까 하려면 여기서 막히고 저기서 막히니까 아예 통합적으로 전체를 좀 봐야 될 시기가 온 거 아닌가 싶습니다. 가상자산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저는 다음 주에 또 궁금한 경제 이슈 들고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배아량 리포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